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70세 이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을 따라 흐르는 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힘차게 노를 저으며 빠르게 나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세라는 나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70세를 인생의 마지막 장, 즉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다 살았다.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여성의 경우 86세, 남성의 경우 80세를 훌쩍 넘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세는 이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20년, 30년을 살아갈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70세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세 이후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과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5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바꾸었느냐, 바꾸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5가지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년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돈도 잃고 결국 빈손으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바꾸면 70세 이후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70세가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연령대에게 중요합니다. 60세든 50세든 심지어 40세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7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바꾸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이 70세가 넘으셨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들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조언들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70세 이후 반드시 바꿔야 할 첫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저축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70세를 맞이하신 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습니까? 1950년대에 태어나셨다면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를 보셨을 것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의 열기 속에서 땀 흘려 일하셨을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의 함성을 들으셨을 것이고 1997년엔 IMF 외환 위기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만드신 주역들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껴라, 저축하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 검소하게 살아라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추워도 난방을 아끼고, 옷이 해져도 계속 입고, 신발이 닳아도 계속 신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평생을 절약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르신들의 통장에는 돈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분은 1억 원, 어떤 분은 2억 원, 심지어 10억 원이 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쓰지 못하십니다. 여전히 하루에 5,000원짜리 김밥으로 점심을 때우십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며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십니다. 가고 싶은 여행도 참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참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요양원 비용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85세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동안 종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며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시며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고이 모셔두셨습니다.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쓰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75세 되시던 해에 박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헷갈려 하는 정도였지요. 하지만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자식들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2년 후에는 집 주소도 잊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박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시고 가족들이 누군지도 모르십니다. 그 3억 5천만 원은 여전히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박할머니는 한 번도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시거나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가거나 예쁜 옷을 사 입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지 못하셨습니다. 박할머니의 딸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돈을 조금만 쓰시면서 행복하게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어머니 유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0세가 넘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저축만 하실 건가요? 80세에 쓰시려고요? 90세에 쓰시려고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 푼도 안 쓰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시려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최할아버지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할아버지는 72세까지 박할머니처럼 돈을 한 푼도 안 쓰시며 사셨습니다. 통장에 2억 원이 넘게 모아두셨지만 하루하루를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72세 되시던 해에 친한 친구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분도 돈을 많이 모아두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최할아버지는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그날부터 최할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3세에는 평생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다. 75세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셨습니다. 76세에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돈을 펑펑 쓰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지금 78세가 되신 최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6년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지금 내일 죽어도 후회 없어요.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박 할머니처럼 돈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게 쓰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전부 주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내 것은 다 자식 것이다. 나는 안 먹어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는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자식 사랑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세가 넘어서까지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돈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3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65세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김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2억 원만 빌려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김 할아버지는 고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갚으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그렇게 퇴직금 전액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3천만 원으로 작은 전세방을 얻어 아내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1년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사업 수완이 있어. 하지만 2년째 되던 해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결국 3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억 원은 다 날아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빚까지 생겨서 갚아드릴 형편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괜찮다. 네가 건강하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과 국민연금 월 50만 원, 합쳐서 월 8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방 월세도 올라서 월 40만 원을 내야 했고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월 40만 원뿐이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김 할아버지는 치아가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했습니다. 한 개당 100만 원, 총 5개를 해야 해서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 하다가도 아들도 힘든데 부담 주기 싫다며 참으셨습니다. 71세에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72세에는 허리 디스크가 와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73세가 된 지금 김 할아버지는 온몸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들의 태도입니다. 아들은 처음 1년 동안은 미안해하며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2억이 아니라 3억을 주셨으면 사업이 성공했을 텐데요. 자금이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못 줬다고 원망하다니.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자, 효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운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키우셨고 희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었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으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주면 오히려 자식들의 독립성을 해치고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6세 이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도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고 딸이 집을 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할머니였다면 주저없이 다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지만 5천만 원만 줄 수 있어. 나머지는 엄마가 살아가는데 필요해. 딸은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시니까 당연하죠. 이 할머니는 남은 1억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시고 나머지 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저축한 돈의 이자로 생활하시면서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딸은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시니까 나도 마음이 편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경험에 투자하세요. 그렇다면 70세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로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물질적인 것에 쓰는 노인보다 경험에 쓰는 노인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싼 가구를 사거나 명품 옷을 사는 것보다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닳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다릅니다.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평생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74세 송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송할머니는 평생 제주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70세 생일에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생신 선물로 해드릴게요. 송할머니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계속 물어보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평생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 외국은 꿈도 못 꾸고 서울이라도 가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70평생을 제주도에서만 사신 것입니다. 자식들은 의논 끝에 엄마를 위해 서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송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 돈으로 가면 미안하다. 내 돈으로 가고 싶다. 평생 모은 돈이 좀 있으니까 그걸로 가겠다. 송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70세 생일 여행으로 서울에 가셨습니다. 경복궁도 가보시고 남산타워에도 올라가시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시고 한강 유람선도 타셨습니다. 너무 즐거워서 71세에는 부산 여행을, 72세에는 강원도 여행을, 73세에는 드디어 평생 꿈꾸던 일본 오사카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에 쓴 돈이 약 2천만 원입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돈 쓰시면 나중에 어떡해요? 하지만 송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이 언제니? 내가 80세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90세까지 산다 해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돈은 나중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쓰라고 있는 거야. 지금 74세가 되신 송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4년이었어.
70세 전에는 그냥 살아있기만 했는데 70세 후에는 진짜로 살았어.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행복이 쌓이는 거야. 이제 내일 죽어도 후회 없어. 여러분도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신가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것을 하세요. 70세는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자식 뒷바라지도 끝났고 이제 온전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돈은 죽어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과 추억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통장의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두 번째,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세요. 기대를 버리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가는 자식들을 보면 서운하다.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데려오지 않는다.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 한다. 이것은 70세 이후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나 하며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운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키우셨고 희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참고 추위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이었지 나중에 보상받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은 자식이 원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시는 76세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모두 인류대학에 보내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변호사, 막내 아들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최할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병원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릅니다. 둘째 딸은 로펌에서 일하느라 2달에 한 번도 못 옵니다. 막내 아들은 해외 지사에 나가 있어서 1년에 2~3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도 다 대주고 유학 비용도 다 대줬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명절 때 자식들이 모이면 최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지? 나 혼자 외롭게 살고 있어도 신경도 안 쓰지? 자식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그래요. 라고 말했지만 그럴수록 최할아버지의 서운함은 커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만나면 늘 서운하다는 말만 들어야 하고 죄책감만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최할아버지는 더욱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75세 되던 해 최할아버지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우울제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게 할아버지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자식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자식들도 자식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자기 자식들도 키워야 합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자식들을 키우신 것은 자식들이 나중에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오라고 키우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으로 키우신 건가요? 그 질문에 최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식들을 키울 때는 조건 없이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에 조건을 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조건 말입니다. 그날부터 최 할아버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 너희도 바쁜데 매번 찾아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버지 인생을 살겠다. 너희는 너희 인생 열심히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식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진 것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게이트볼도 배우시고 친구들도 사귀셨습니다. 그러자 삶이 활기를 되찾았고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76세가 되신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버리니까 행복해졌어요. 자식들이 한 달에 한 번 오면 감사하고 2달에 한 번 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이 전보다 더 자주 찾아와요.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고 역설적이게도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간섭을 줄이세요. 70세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간섭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자식들에게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실패한 길로 자식들이 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30대, 40대였던 1970년대, 1980년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싸서 조금만 모으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 모아도 사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면 당연히 애를 낳고 키웠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때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들의 조언이 자식들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3세 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할머니는 아들이 결혼하자 육아를 도와주시려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하셨습니다. 손주가 너무 예뻐서 매일 보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기가 울어도 바로 안아주지 않고 분유도 시간 맞춰서만 먹이고 기저귀도 천기저귀가 아니라 일회용을 쓰고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박할머니 방식과 달랐습니다. 박할머니는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우는데 왜 안 안아줘? 애가 불안해하잖아. 일회용 기저귀는 화학 성분이 있어서 안 좋아. 천기저귀를 써야 해. 내가 애 셋을 키워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달라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요즘이고 옛날이고 아기는 똑같아.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박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오시겠다고 하면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핑계를 대고 명절에 오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해.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이 법이었는데 정말 버릇 없어.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버릇 없는 것이 아니라 박할머니의 간섭이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박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간섭을 한 게 아니라 도와준 건데. 그러다 박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거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육아 방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할머니 때의 방식도 있고 요즘의 방식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도 시어머니가 계실 때 시어머니 방식대로만 육아하셨나요? 아니면 할머니 방식대로 하고 싶으셨나요? 그 말을 듣고 박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자신도 시어머니 말씀이 간섭으로 느껴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박할머니는 간섭을 멈추셨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셨습니다. 대신 네가 잘하고 있어. 엄마가 믿어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평소에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박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어머니 덕분에 애가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라고 감사 인사도 했습니다. 손주를 보여주는 횟수도 늘었고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으세요. 70세 이후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1세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65세에 정년퇴직하신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만 다니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입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쉬어야지 하며 TV도 보고 낮잠도 자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2년째부터 무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할 일이 없으니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하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주말에 놀러 와라. 처음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외로우신가 보다 하며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전화하셔서 심심하다, 외롭다,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는데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늘 우울한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까요. 정 할아버지는 더욱 서운하셨고 우울증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정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우울제를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세요. 모든 활동을 하세요. 그래야 우울증이 나아집니다. 정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해? 라고 생각하셨지만 딸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관에 등록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딸이 계속 권해서 한번 가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거기서 게이트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연습하다 보니 재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서예 수업도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글씨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바빠서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기니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주 3회 복지관에 가서 게이트볼 치고 주 2회는 서예 수업 듣고 주말에는 게이트볼 동호회 사람들과 등산도 가셨습니다. 이제는 정 할아버지가 바빠서 자식들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도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71세가 되신 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행했어요.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자식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식들에게 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자주 찾아오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자식들도 기쁘고 부담 없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병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을 발견할까봐 무섭다. 검사 받으면 뭔가 나올 것 같다. 병원에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병원에 자주 가면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등등의 이유로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참고 증상이 있어도 무시하고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하며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쉽고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발견한 암은 90% 이상 완치할 수 있지만 3기나 4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잘 조절할 수 있지만 오래 방치하면 합병증이 생겨 신장이나 심장, 눈 등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더욱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고 각종 만성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7세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는 2년 전부터 배가 자주 아프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속이 쓰리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며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가면 돈만 들고 어차피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할 텐데 뭐 하러 가, 그냥 참고 살지.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괜찮다, 괜찮아라고 하시며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빠지고 기운도 없고 얼굴색도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되어 병원에 가셨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2년 전에 오셨으면 초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수술로 완치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한 할머니는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진작에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병원비 아끼려다가 더 큰 돈을 쓰게 됐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됐네. 지금 한 할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온몸이 아프고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반대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5세 송할아버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70세부터 시작하셨는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받으십니다. 작년 검진에서 대장에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간단한 내시경 시술로 제거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년 더 늦었으면 암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년 검진 받는데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 가치 있는 투자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율도 높습니다. 여러분, 병원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픈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